노인들 10명 중에 한 4명 정도가, 4명이 조금 안 되는 분이 빈곤인구다, 이렇게 많이 낮아진 거예요. 나라에서 지원금이 없는 시장소득 기준으로 하면 10명 중에 6분이 빈곤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5060인 분들은 와, 큰일 났네, 지금 좀 어떻게든 내가 건강하고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이거 빨리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안녕하세요. 33년차 이코노미스트이자 지금은 프리즘 투자자문의 대표로 일하고 있는 홍추득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강의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5060 세대, 사실 저도 이제 5학년 7반 정도 되는데 50대들과 60대들의 현실, 그리고 더 나가서 좀 어떻게 하면 노후 설계를 좀 잘할 수 있나, 이런 주제로 오늘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제 강의를 좀 하자면, 먼저 처음에 강의를 시작하면서 뼈를 때리고 시작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그 노인 빈곤율 통계를 제가 가져왔는데,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참 처참합니다. 이게 이제 노인 빈곤율이라는 게 뭐냐면, 중위소득, 그러니까 1등부터 시작해서 100등까지 쭉 줄을 세웠을 때 50등에 해당되는 소득이 중위소득인데요. 그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빈곤 인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한 250만 원, 60만 원 되니까 130만 원도 월 소득이 없는 분들이 빈곤 인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노인들 10명 중에 한 4명 정도가, 4명이 조금 안 되는 분이 빈곤 인구다, 이렇게 말을 하고 보니까 참 처참하죠. 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노인들이 빈곤 인구가 높나,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이게 근데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많이 낮아진 거예요. 여기 밑에 이제 제가 파란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처분 가능 소득인데, 이제 처분 가능 소득이 뭐냐 하면, 우리 이제 월급쟁이들은 아직도 월급 받고 있죠. 월급쟁이들은 월급을 받은 데에서 국민연금료부터 시작해서 쭉 세금을 다 빼잖아요. 그리고 남은 돈이 처분 가능 소득인데,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은 대부분 처분 가능 소득이 원래 자기 소득보다 플러스예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기초연금도 주고 여러 가지 복지 혜택들을 주기 때문에 처분 가능 소득으로 빈곤 인구의 흐름들, 이런 걸 살펴보면 2013년에 얼마였냐면 47.5%가 빈곤 인구였다가, 이게 지금 줄어서 이제 간신히 40% 밑으로 잠깐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이걸 이제 보정해주지 않고 나라에서 지원금이 없는 시장 소득 기준으로 하면 10명 중에 6분이 빈곤 인구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나니까 진짜 끔찍하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이유를 통계 하나로 그냥 한 방에 알 수 있습니다. 난 정말 저러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또 지금 현재 5060인 분들은 와, 큰일 났네, 지금 좀 어떻게든 내가 건강하고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이거 빨리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그리고 또 더 나가서 65세 이상의 이미 이제 노인 인구에 편입되신 분들은 지금 우리 또래들 현실이 이렇군, 나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이런 걸 점검해보는 그런 걸로 좀 삼았으면 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노인의 빈곤이 나타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건 오래 살게 됐다. 이게 이제 뭐라고 할, 장수가 약간 어떻게 보면 저주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 좀 들어보시면 될 겁니다. 즉 골골백세. 그러니까 오래 살면 뭐하냐 이거죠. 오래 살면 뭐하냐, 이게 병원에 누워있는 시간이 훨씬 더 길고, 그 병원에 누워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막 우리나라 보험사들이 간병인 보험 특약 때문에 엄청난 지출을 하고 있다, 이런 통계 뉴스를 오늘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거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점점 몸은 아파가고 병원에 누워있는 시간들은 길어지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자기 노후의 관리를 해주는데, 특히 요새는 애도 적게 두잖아요. 그리고 요즘 애들한테 나 저기 아프니까 나 좀 이렇게 간병해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굉장히 부모 입장에서 슬픈, 왜냐면 애는 어떡하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활동을 해야 되는 자식들의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기대수명,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몇 살까지 살 수 있냐, 이제 이런 걸 측정한 게 기대수명인데, 이게 우리나라 무려 84세 정도. 세계에서 우리나라보다 오래 사는 그런 기대수명을 가진 나라는 일본부터 시작해서 몇 나라가 없다, 감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이제 기대 수명의 연장 속에서 이제 우리 지금 65세 이상 노인들의 이제 주력 세대들이 이제 58년 개띠라고 불리는, 흔히들 이제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 그러니까 55년생부터 시작해서 한 63년생까지가 베이비붐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이었던 197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얼마였냐면 대략 한 60세 전후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나라 58년 개띠들,
또 베이비붐 세대들이 자기가 이렇게 오래 살 줄을 몰랐다. 이게 이제 저는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골골 100세도 골골 100세인데 그때는 그냥 회사 생활하다가 퇴직하고 좀만 있으면 그냥 가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 84세까지 기대 수명이 연장될 거라고는 생각 못하고 그걸 대비를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더 걱정이 뭐냐면 건강 기대 수명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나라 태어났을 때 기대 수명은 84세까지 늘었는데 병원 안 가고 활동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대 수명을 이제 건강 수명이라고 부르는데 이 건강 수명과 기대 수명의 격차가 무려 한 13년 정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84세에 돌아가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70세 좀 지나서부터는 병원에 이제 누워 계시는 또는 이제 매일처럼 병원을 가는 이 과정에서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좀 대비를 안 했다. 이게 첫 번째였잖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의료비 비용이 바로 느낌이 딱 오시죠. 그래서 이 차트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의료비 비중인데 이게 우리나라 한 2000년까지만 해도 한 3% 4%였는데 지금 10%다. 그러니까 GDP의 10%. 물론 이제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16%. 그래서 미국은 건강보험 없는데 아프면 그냥 끝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나라들하고 비교할 수는 없죠. 우리가 아직은 그래도 뭐랄까요, 의료비가 잘 컨트롤되는 편이고 또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도 괜찮은 편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가파른 노령화 속에 우리나라 이제 건강보험제 정도 망가지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건강보험이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솔직히 저는 좀 자신 못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이거 과정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또 생기죠. 그렇게 나 오래 살 줄 몰랐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골골백세. 아프면서 오래 산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의료비 비중이 막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실제로 저희들 같은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들이 엄청나게 높아진 것을 벌써 느끼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들을 위해서 물론 저도 이제 노인이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팔팔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의료비 지출 그리고 건강보험료 지출의 비중들이 높아지니까 대비가 또 어려워지는 면까지 이렇게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네 번째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못지않게 또 중요한 보험이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의 평균 수령액이 이제 요새 62세 넘으면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실 텐데 참고로 저 69년생인데 저희 69년생부터는 65세부터 수령해요.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평균 얼마 받을 것 같아요? 월 국민연금을 이제 우리가 수령하잖아요. 얼마 수령할 것 같아요? 평균 69만 8천 원이다. 야,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지금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시는 58년 개띠들이 감천사회 활동하던 시절이었던 1980년대 후반 그때 이제 국민연금이 첫 도입됐고 전 국민연금은 1994년이었는데 이제 그때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들 중에 상당수는 지역가입자였는데 그 지역가입자들이 자신의 소득을 좀 줄여 신고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적게 납입했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거 나중에 내가 언제 받을지 모른다라는 생각 속에서 아무튼 납입 보험료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국민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저걸로 노후를 설계해야지라는 생각들은 가질지 모르지만 대비는 전혀 돼 있지 않는 여기에 이제 또 우리나라 58년 개띠를 비롯한 우리나라 60세 이상의 노인분들의 또 대부분이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정보통신혁명에 잘 적응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고 물론 요새는 이제 노인들도 다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 쓰지만 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거를 부인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결국 사회의 변화에 잘 적응하기 어려운 면도 있었고 국민연금에 대한 납입도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결국 우리가 아까 중위소득의 절반 정도의 소득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 130만 원 그랬죠. 그러니까 이 13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저축도 필요하고 연금도 좀 필요한데 평균 연금 수령액이 70만 원이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가 오래 살지 건강보험료 많이 나가지 그래도 국민연금 수령액 없지 이러니까 이제 큰일 난 거죠. 여기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연금의 운용 성과가 너무너무 부진하다. 이걸 또 이제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 못지않게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의 수익률도 참 중요하고 이 사람들도 어떻게 잘 해야 되는데 일단 개인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1년에 300만 원이 안 된다. 월 25만 원. 그러니까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울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이 통계들을 쭉 보다가 야, 우리 노인들, 선배님들 왜 그러셨어요? 막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렇게 우리나라 사회가 지난 한 4, 50년 사이에 농촌 또는 농경문화 사회에서 정보통신 사회로 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급격한 변화들 속에서 사람들이 사회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좀 어려웠던 면도 있고 또 막연하게 우리 애들이 좀 나를 챙겨주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면들도 있고 그런데 노인들 그 고독사 같은 그런 통계들을 보더라도 옛날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개인연금 수령액은 한 300만 원이 안 되고
퇴직연금은 좀 많아요. 평균 수령액이 1.4억 원인데 문제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퇴직금 받으면 뭐하냐 이거죠. 그걸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전체 우리나라 그 DB형, 그러니까 회사에서 알아서 운영해주는 게 DB형 퇴직연금의 지난 10년 수익률이 2%, DC형이라고 해서 자기가 본인이 굴리는 게 있는데 이거는 2.5%, 그리고 연말정산용으로 우리 IRP 또 퇴직연금 추가 납입하잖아요. 그거 수익률도 2.4%.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총체적 난국이구나. 이거 강의를 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현실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고, 특히 또 퇴직금이 1억 4천이니까 그거 괜찮지 않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2025년 퇴직연금을 이제 받기 시작한 사람이 60만 명, 그러니까 한 해 60만 명이 퇴직한 거죠. 실제로 그럴 법한 게 1970년에 한 해 100만 명 태어났으니까 경제활동 참가율 60% 감안하면 진짜 60만 명이 퇴직하는 거죠. 딱 이게 60만 명이 퇴직했는데 이 중에 50만 명이 일시급으로 수령하셨어요. 말해놓고도 정말 답답하다, 그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가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이 굉장히 낮아지는데 일시금으로 그냥 하면 대략 한 30-40%의 세금을 떼게 된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물론 이제 그 연봉 수준이 낮으면 그보다 낮아집니다만 아무튼 최고 세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은 10만 명도 안 되는데, 전체 60만 명이 은퇴해서 10만 명이 안 되는 분들이 연금으로 수령을 하셨는데, 일시금 말고. 근데 그분들도 10년 이하의 단기연금으로 80%, 그러니까 8만 명 이상은 10년 이내의 단기연금으로 다 수령하고 땡. 그래서 수십 년, 20년, 30년에 걸쳐서 장기간에 걸쳐서 나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전체의 20%가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듣고 나니까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거 어떻게 대응하시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 대응이 안 되는 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퇴직금을 일거에 확 수령하나 좀 알아보니까 이게 이제 기대했던 은퇴 연령과 실제 은퇴 연령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주된 직장에서 대부분 은퇴하는 연령이 얼마냐면 한 51세 정도에 은퇴를 하는데, 우리 69년생부터 국민연금 언제 받는다 그랬죠? 65세. 그러니까 14년 동안 굉장히 저소득 직장을 다니거나 모아둔 돈으로 살아야 되고 65세 돼서 연금 받는데 70만 원 안 되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그때까지는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 어떻게 버텨야 된다는 생각으로 퇴직금을 깨가지고 그걸로 이제 생활비를 쓰는 이런 구조다라는 것이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국민들의 대응은 어떻게 한가? 자, 이렇게 이제 그 노후에 대해서 데이터들을 쫙 놓고 국가 데이터처, 옛날 이제 통계청이죠. 여기서 물었어요. 야, 당신 그 주된 노후 준비 방법은 뭐예요? 노인들한테 물었더니 전체 10명 중에 6명이 네, 국민연금요. 이렇게 10명 중에 1명에서 2명은 은행 예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연금이 아까 70만 원도 안 받는다 그랬는데 이거 뭐 큰일 났구나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노인들의 대책은 정해져 있죠. 자,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설계한다고 했지만 받아보니까 쥐꼬리 연금. 애게 이거밖에 안 돼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결국 뭘 하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55세 이상. 왜냐하면 55세부터 이제 측정하는 이유는 그때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55세에 퇴직연금을 개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나라 55세에서 79세의 인구가 우리나라가 무려 1,600만이래요. 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이 중에 경제활동 중인 사람의 비율은 무려 60%. 다시 말해서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애구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그러신데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10명 중에 6명이다. 그리고 왜 일하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생활비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라고 답한 비율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니까 자아실현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여가를 활용한다든가 하는 대답은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들은 결국 나이 들어서도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우리나라 노인들의 이제 문제를 더욱더 심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 뭐냐면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65세 이상 우리나라 노인들 중에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3%. 또 이걸로 놀라면 안 돼요. 75세 이상 이제 고령층이죠. 노인이 아닌 고령 인구의 주택 보유 비율은 얼마일까요? 86%.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제 드디어 노인 빈곤율이 이렇게 높은지가 대충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연금을 제대로 거의 안 하신 데다가 보유하고 있는 집을 유동화를 안 해요.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주택연금이나 이런 거를 해서 좀 수령하시면 좋을 텐데 난 죽을 때 내 집에서 가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주택 보유율도 나이가 들수록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 자산이 좀 있는 분들도 그렇게 열심히 모았던 돈이 있어서 집이 있더라도 그 집이 뭐다? 그러니까 그 수익원으로 가지를 못하는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별거 아니에요. 와, 이렇게 큰일 난 상황에서 제발 운용이라도 좀 잘하자.
나이 들어서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받았던 퇴직금을 그냥 막 뺏어 쓰기보다 그거를 좀 잘 운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절세계좌, 그러니까 개인연금이라든가 또는 ISA 계좌, 자산관리 종합계좌 등을 통해서 이런 계좌들은 대부분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를 안 내니까 굉장히 이익이거든요. 이런 걸 계좌를 활용해서 마치 우리나라 국민연금처럼 좀 운용을 하면 어떨까요? 그 국민연금이 지난 한 25년간 대략 한 연 수익률 한 7% 정도로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까 퇴직연금 수익률 얼마였죠? 2%. 그러니까 그걸 좀 잘 굴리고 좀 미리 대비를 하고 이렇게 운용을 잘하면 저는 자산도 잘 관리하고 연 이 자금을 꾸준히 인출하더라도 마르지 않는 셈처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안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